젊은 미장공 공사 현장의 엔지니어에게 조롱당했지만 단 한 개의 기둥만으로 왜 어린 나이에도 건설계의 전설로 불리는지 증명했다. 서울의 새벽은 콘크리트 먼지와 함께 찾아왔다. 강민재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낡은 나무자를 꼭 쥐고 있었다. 18살 소년의 눈은 이미 50살 노인의 지혜를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인 이 잔은 민재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약속이었다. 야, 거기 시멘트 좀 더 빨리 가져와. 현장 감독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민재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저 벽의 각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다. 완벽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였다. 그때였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현장을 덮쳤다.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다. 한지훈 새로 부임한 감독 엔지니어였다. 눈부시게 흰 와이셔츠에 값비싼 시계, 그리고 최신형 태블릿을 든 그의 모습은 흙먼지 묻은 작업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 벽은 정렬에서 2mm 벗어났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났다. 도대체 누가 이런 엉터리 작업을 한 겁니까? 작업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이든 작업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지훈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이 벽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이 벽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내려앉았다. 박수석 반장은 눈을 감았다. 망했구나. 그의 속마음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당신의 낡은 자가 내 최첨단 장비보다 정확하다는 말입니까? 지훈은 민재의 손에서 자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이런 쓰레기로 측정했다고? 하! 누가 이런 아이를 고용한 겁니까? 자선 사업이었습니까? 현장의 모든 눈이 민재를 향했다. 소년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자부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이 벽을 전부 허물고 다시 지으세요. 지훈이 나무자를 바닥에 던지며 명령했다. 너, 소년, 이름이 뭐지? 강민재입니다. 강민재, 너는 잔해를 치워라. 네 실력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지훈이 멀어지자 노동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석 반장은 민재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민재야. 우리도 다 겪는 일이야. 민재는 바닥에 던져진 할아버지의 자를 주워들었다. 자의 표면에 새겨진 작은 표시들은 할아버지의 일생을 담고 있었다. 각 눈금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각 상처에는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반장님. 민재가 자를 조심스레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건축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느끼는 거라고요. 민재의 눈이 버려질 벽을 향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를 넘어 그 속에 흐르는 수학적 진실을 꿰뚫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모든 구조물은 이미 존재한다고. 건축가는 그저 그것을 발견할 뿐이라고. 그날 밤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온 민재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 오늘도 저 견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되기에는 아직 멀었나 봐요. 바깥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건물들이 할아버지와 같은 익명의 장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동안 민재는 지훈의 명세대로 다시 지어지는 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쉬지 않고 일하며 자재를 나르고 잔해를 치우면서도 항상 석공들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였다. 베테랑 작업자들은 그의 집중된 시선과 가끔씩 무언가를 암산하듯 움직이는 입술을 눈치챘다. 저 꼬마, 뭔가 다르지 않나? 최 노인이 박수석 반장에게 속삭였다. 그래, 보통 애들처럼 죽상을 하고 있지 않아.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아. 점심시간, 민재는 홀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의 눈은 끊임없이 벽을 향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는 듯했다. 넷째 날 아침, 지훈은 모든 작업자들을 모아 일반 점검을 위해 소집했다. 새 벽에 도달했을 때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구조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는 태블릿의 숫자를 가리키며 선언했다. 누가 이 재건축을 감독했습니까? 담당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명백히 긴장한 모습이었다. 정확히 명세를 따랐습니다, 선생님.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지훈은 참을성 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뒤에 서 있는 민재에게 닿았다. 아직도 장비보다 네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 꼬마야?
민재의 목덜미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작업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이번엔 침묵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진실은 언제나 말해야 한다, 민재야. 비록 그 대가가 크더라도.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벽은 수학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주요 구조물이 세워질 때 측면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놀라움의 파도가 작업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일주일. 지훈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발표했다. 네 관점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저기에 시범 구조물을 지어봐. 이 명세에 따라서. 그는 담당자의 태블릿으로 파일을 보냈다. 혼자서, 도움 없이. 그의 입술에 차가운 미소가 형성되었다. 실패하면 넌 해고야. 만약 기적적으로 성공한다면 너의 위치를 제고하겠다. 민재는 태블릿을 받아 프로젝트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정밀한 각도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복잡한 구조물이었다. 수락합니다. 그는 단순히 대답하고 장비를 돌려주었다. 해산하면서 노인 작업자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저 프로젝트는 일주일 안에 불가능해. 그가 속삭였다. 특히 혼자서는. 민재는 자신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바라보고 그 다음 주머니에 있는 낡은 자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항상 구조물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하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아내면 될 뿐이죠.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작은 월세방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손으로 그린 도면과 복잡한 계산식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창밖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민재는 밤늦게까지 설계도를 그렸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아직 불고 있을 때 민재는 해가 뜨기 몇 시간 전에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기본적인 도구들만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대부분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계획적인 방법론으로 그는 바닥을 대나무 말뚝과 줄로 표시하며 공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 강대식이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온 교훈들이 되살아났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6살 때 병으로 어머니마저 잃은 민재는 부산 외곽의 작은 집에서 외할아버지에게 길러졌다. 수학은 숫자가 아니라 비율에 있단다, 민재야. 대식은 모래 위에 기하학적 도형을 그리며 손자의 작은 손을 인도하곤 했다. 옛 장인들은 계상이 없이도 사원을 지었어. 그저 줄과 훈련된 눈,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경만으로. 하늘이 밝아올 무렵, 민재는 완벽한 일관성을 느끼기 위해 손으로만 시멘트를 섞었다. 10살 때, 민재는 할아버지가 이웃들의 작은 공사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을 떠올렸다. 왜 최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그는 물었다. 대식은 미소 지었고 그의 주름진 눈이 지혜로 빛났다. 기계는 우리가 이미 찾는 법을 알고 있는 것만 측정하기 때문이지. 손은 우리가 아직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단다. 민재는 정확하면서도 거의 명상적인 움직임으로 블록을 놓기 시작했다. 몇몇 작업자들이 일찍 도착해 거리를 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아무도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다. 도전은 분명했다. 전고가 되자 구조물의 기초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원래 도면과는 다르지만 수학적으로는 동등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관찰자 중 한 명, 조수 엔지니어가 태블릿의 계산을 확인하며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있어 그가 다른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쩐지 계산은 맞아 떨어져. 민재는 그 댓글을 듣지 못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구조물 자체와의 조용한 대화에 몰입해 있었다. 재료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 것, 단지 인간이 그것들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박수석 반장이 물병을 들고 민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가 물을 건네며 말했다. 넌 도면을 전혀 보지 않지. 민재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아들였다. 도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살짝 자신의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박 반장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니? 민재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요. 그분은 진정한 건축가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땅이 창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박 반장의 눈이 반짝였다. 강대식이요. 박 반장은 거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강대식? 불가능한 구조물의 장인? 민재는 반장의 반응에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20해 전 부산에서 그분과 일했지.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다리를 박 반장은 경이로움에 고개를 저었다. 그 후 그분은 큰 프로젝트에서 사라졌어. 권력 있는 엔지니어들에 맞섰다고 했지. 민재의 눈에 슬픔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그것에 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동네에서 작은 일을 하시면서 일하는 동안 저를 가르치셨죠. 멀리서 지우는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옆에서 임규석, 프로젝트의 노인 CEO가 불만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저 소년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군, 규석이 말했다. 그리고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미완성이지만 이미 불안한 조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구조물에 시선을 고정했다. 셋째 날, 민재의 구조물은 이미 1.5m 높이에 도달했다. 처음에는 몇몇 작업자들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거의 모든 현장 인부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휴식 시간이면 작은 무리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지켜보았다. 민재는 거의 쉬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작업했다. 그의 손은 마치 친숙한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처럼 도구와 재료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였다. 가끔 그는 멈추어 눈을 감고 구조물을 만지며 마치 돌을 통해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돌 표면을 쓰다듬으면 마치 딱딱한 돌이 부드러운 진흙처럼 그의 의지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듯했다. 박성호 30년 경력의 석공장인은 자신의 매혹을 감출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그는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는 민재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짓는 것은 처음 봤네. 그가 자신의 물을 나누며 말했다. 도면을 전혀 보지 않잖아. 민재는 감사의 뜻으로 물을 받아들였다. 도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볍게 자신의 관자놀이를 두드리며 대답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지? 마치 돌과 대화하는 것 같아 민재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할아버지요. 그분은 진정한 건축가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땅이 창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돌마다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고 어디에 놓이고 싶어 하는지 말해준다고 하셨죠. 성호는 새로운 관심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성함이 강대식입니다. 석공장인은 거의 물병을 떨어뜨릴 뻔했다. 강대식, 불가능한 구조물의 장인이라고 불리던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에서 20해 전에 그분과 일했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달이었어. 성호는 경이로움에 고개를 저었다. 그 후 그분은 큰 프로젝트에서 사라졌어. 권력 있는 엔지니어들에 맞섰다고 들었지. 민재의 눈에 슬픔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그것에 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동네에서 작은 일을 하시면서 일하는 동안 저를 가르치셨죠. 멀리서 지우는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옆에는 임규석, 프로젝트의 노령 CEO가 불만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저 소년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고 있군, 규석이 말했다. 그리고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아.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민재의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완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구조물은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돌과 시멘트가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어우러졌다. 마치 수백 년 된 사원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소년의 기술이 위험해, 규석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런 식으로 지으면 우리 회사의 표준화된 방식이 의문시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지우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그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민재의 구조물을 다시 스캔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원시적 방법으로 지어진 구조물은 컴퓨터 모델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그날 밤 모든 작업자가 떠난 후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민재의 구조물 주위를 맴돌았다. 규석이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구조물의 기초 부분에 몰래 손을 댔다. 얇은 쇠막대로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몇 개의 지지대를 살짝 이동시켰다. 그 정도로는 당장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었다. 강대식이 다시는 나를 이기지 못하리. 그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그의 손자도 마찬가지야.
현장에서의 목격담을 간직한 지우는 임시 사무실로 들어섰다. 규석의 어두운 행적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강대식이란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는 빈약했지만 흥미로웠다. 부산과 서울의 오래된 프로젝트 사진들, 구조적 혁신을 언급하는 전문 기사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 남자가 15년 전에 전문가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뜻밖의 이메일이 그의 탐색을 중단시켰다. 프로젝트의 미국인 투자자 로렌스 첸이었다. 오늘 진행 중인 작업을 봤습니다. 시범 구조물에 사용된 기술이 놀랍습니다. 90년대 뉴욕에서 만났던 한국인 장인을 떠올리게 하네요. 그의 이름이 강 씨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짓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급하게 닫았다. 먼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도 엔지니어였는데 돌 속에서 수학을 볼 수 있는 동료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다. 가능할까? 그 사이 작은 월세방에서 민재는 매일 밤 반복하는 의식으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단순한 책상 위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더 젊었을 때의 할아버지가 큰 구조물 앞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민재는 사진 속 할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노력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가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는 2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민재야, 세상은 건축이 단지 구조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잊었단다. 각 돌은 그것을 놓은 사람의 에너지를 담고 있지. 노인은 기침했고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언젠가는 네가 큰 프로젝트에서 너의 길을 찾을 거야. 그때가 오면 서두르지 말고 진실되게 지어라.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공식 편지였다. 열어보니 민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학기에 공학을 공부할 계획이었던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취소 통지였다. 이유, 지원자 재평가. 민재는 눈을 감고 이해했다. 누군가 모든 면에서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한 민재는 자신의 구조물을 살펴보다가 기초 부분에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균열을 따라가자 그의 눈이 좁아졌다. 이것은 자연적인 손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것이었다. 이럴 줄 알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대신 직접적으로 수리하는 대신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다. 문제를 마주치면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설계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는 작업을 계속했지만 이제 균열 주변에 새로운 지지 구조를 추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장식 요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균열 부분의 하중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마치 부상을 입은 사람이 다른 근육을 사용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지우는 민재의 적응력에 경탄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규석이 이 젊은이를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시범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하루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현장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다. 원래 주어졌던 일주일의 기한이 임의로 단축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규석의 간섭을 의심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용기는 없었다. 민재는 2배의 열정으로 작업했다. 구조물 기초에 생긴 균열이 걱정됐지만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지혜를 되새겼다.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길로 삼아라. 석공 박성호가 오후 늦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규석과 투자자들 사이에 비밀 회의가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그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새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의심스럽게도 네 할아버지가 수년 전에 개발한 기술과 비슷해 보였어. 민재는 계속 작업하면서도 그의 눈은 이해를 드러냈다. 그럼 그거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할 거야? 시작한 것을 끝내겠습니다. 지우는 정기적으로 들러 겉보기에는 무관심한 전문가적 태도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한 번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며 지켜보았다. 원래 디자인을 수정했군. 그가 태블릿에 도면을 넘기며 관찰했다. 적응시켰습니다. 민재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본질은 같습니다. 불가능해. 각도가 완전히 다르잖아. 민재는 자신의 도구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태블릿을 보여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망설이다가 지우는 기기를 건넸다. 민재는 손가락으로 화면 위에 선을 몇 개 그렸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이자
직선이 곡선으로 각도가 호로 변했다. 지훈은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마치 마법과 같았다. 압력 지점은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재가 설명했다. 단지 그것들을 분산시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지훈은 태블릿을 되찾아 민재의 계산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살펴보았다. 어디서 이걸 배웠지? 민재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제가 글을 읽기도 전에 해변 모래에 그림을 그리며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숫자는 물과 같다고 하셨어요. 귀 기울이면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고요. 지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의 눈에서 경직된 권위가 잠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멀어질 때 민재는 지훈의 눈에서 본 것에 놀랐다. 인정, 아마도 존경까지도. 밤이 깊어졌을 때 민재는 자신의 구조물 주위를 서성였다. 달빛이 반쯤 완성된 벽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돌은 지켜보는 눈이 있든 없든 자신의 진실을 말한단다. 민재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균열을 따라 움직였다. 태어날 때부터 장인의 영혼을 가진 그에게 이 파괴 행위는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교훈을 기억했다. 분노는 좋은 시멘트를 만들지 못한다. 평온함이 가장 강한 기초를 만든다. 첫 번째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민재는 마침내 해결책을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균열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디자인의 중심적 요소로 만들 것이다. 일본 도예에서 영감을 받은 긴츠기 철학처럼 그는 손상된 부분을 숨기는 대신 강조할 것이다. 민재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시간, 민재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손상된 부분을 숨기는 대신 그는 그것을 구조물의 중심 미학으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가락이 균열을 따라 움직이면서 새로운 패턴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었다. 자연에는 완벽한 직선이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렸다. 강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 흐르고 나무는 햇빛을 향해 굽는다. 진정한 강함은 경직된 완벽함이 아니라 적응하는 유연함에 있단다. 그는 균열 주변에 작은 돌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놓일 때마다 그것들은 마치 강물이 바위 주위로 흐르듯이 손상된 부분을 감싸고 강화했다.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아름다움으로의 변형이었다. 현장에 다른 작업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민재가 만든 변화에 놀랐다. 균열이 있던 자리는 이제 부채꼴 모양의 돌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구조물의 다른 부분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가 박성회에게 물었다. 노장인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웃음을 지었다. 이건 강물의 흐름을 표현한 거지? 부산의 낙동강처럼? 민재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훌륭한 구조물은 자연의 움직임을 기억한다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현장 전체에 퍼졌다. 엔지니어학과 학생들까지 완벽한 수학적 구조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태블릿과 계산기를 들고 와서 민재의 작업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들의 공식에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 설계에는 수학적 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지만 눈에는 묘한 빛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강대식 플러스 비정형 구조 플러스 자연 모방 결과는 놀라웠다. 15년 전에 학술 논문 하나가 나타났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의 비선형 응력 분산, 강대식의 혁신적 접근. 지훈은 몰입하여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날 오후 늦게 임규석이 나타나 민재의 구조물을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비난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건 명세서와 완전히 다르군.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본질은 같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다. 결과도 같을 것입니다. 규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일 정오에 평가가 있을 거야.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넌 해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끝이야. 그가 떠난 후 민재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할아버지가 그에게 강을 가르쳐 주던 날과 같았다. 강물은 방해물을 만나면 멈추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저 새로운 길을 찾을 뿐이지. 민재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이면 세상은 그의 할아버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것을 볼 것이다. 제8장 돌의 증거 정오 정각 민재의 구조물 주변에 인파가 모였다. 굴욕적인 도전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다. 현장의 다른 구역에서 일하던 작업자들까지도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다가왔다. 민재는 손으로 직접 깎은 작은 돌을 마지막으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지친 듯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조물이 그의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원래 프로젝트의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그 수학적 본질은 보존하면서도 한국 전통 요소를 통합한 재해석이었다. 지훈이 태블릿을 들고 규석과 2명의 양복 차림 남자들, 그중 한 명은 로렌스 첸 미국인 투자자과 함께 다가왔다. 미학적으로는 인상적이군. 규석이 겨우 감춘 경멸감으로 논평했다. 하지만 도전은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이었지 예술적 해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네. 지훈은 태블릿의 측정 앱을 작동시켜 방법론적으로 구조물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나며 복잡한 비교 그래프를 생성했다. 모두가 기술적 평결을 기다리며 긴장된 침묵 속에 있었다. 지훈의 얼굴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중립적으로 유지되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구조적 매개 변수는 완벽합니다. 그가 선언했다. 관습적인 방법과는 다르지만 수학적으로 동등합니다. 사실 그는 잠시 주저했다. 무게 분배 계산에 따르면 이 버전이 원래 디자인보다 7% 더 효율적입니다. 로렌스 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감탄하며 구조물을 만졌다. 이 기술은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는 민재에게 돌아섰다. 강대식의 친척입니까? 민재가 대답하기 전에 규석이 끼어들었다. 이건 무관합니다. 소년이 허락 없이 프로젝트를 수정했습니다. 오히려 첸이 대답했다.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대식은 우리의 최고 컴퓨터를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규석은 창백해졌다. 이것은 제 프로젝트, 제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죠. 첸이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혁신을 찾고 있습니다. 민재는 논쟁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지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첸이 투자자들과 직접 일할 수 있는 제안이 담긴 명함을 내밀자 규석은 자제력을 잃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학위도 없는 아이, 구시대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지훈을 향해 돌아서며 명령했다. 시범을 실패로 선언하세요. 지금 당장.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고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지훈의 얼굴에서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그의 손에는 민재 작품의 구조적 완벽함에 대한 명백한 데이터가 든 태블릿이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불씨처럼 타오르며 수년 전 불의하게 대우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은 실리콘 세계와 돌의 세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지훈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무게를 느꼈다. 태블릿에는 민재 작품의 구조적 완벽함을 명백히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었다. 주머니에 든 아버지의 편지는 마치 그의 양심을 타오르게 하는 불씨 같았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그가 마침내 선언했다. 이 구조물은 기술적 명세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초과합니다. 규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한지훈, 당신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소. 당신의 경력이, 저는 정직하게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눈앞의 기술적 탁월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로렌스 첸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제 그는 민재에게 돌아섰다. 주요 프로젝트에 당신의 참여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민재는 며칠간의 강도 높은 작업 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작업자들, 마침내 진실성을 보여준 지훈, 그리고 현재 순간을 넘어선 오래된 분노를 드러내는 규석의 얼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첸은 놀란 듯했다. 수년이 걸릴 직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구조물은 그것을 지은 사람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규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네 할아버지와 그의 미신들, 그의 경력을 망친 것도 바로 그거였지. 당신은 그를 제가 알았던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셨군요.
민재가 관찰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인을 응시하며. 단지 먼 동료만은 아니었을 텐데요. 전기적인 긴장감이 그룹을 감쌌다. 규석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지훈이 개입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민재는 단순한 작업자로도 특별 컨설턴트로도 아닌 프로젝트에 남습니다. 그는 직접 저와 함께 일하며 그의 기술이 가장 유익한 곳에 적용할 것입니다. 첸이 제안을 고려했다. 받아들일 만하군요. 결과가 있다면요. 경영진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떠나는 동안 박성호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조심해. 규석은 쉽게 잊는 사람이 아니야. 민재는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바라보았다. 단지 기술적 시범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준 남자에 대한 조용한 헌사였다. 이 승리가 더 깊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뒤편에서 지훈은 민재를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소년의 벽돌과 시멘트에 대한 이해는 어떤 공학 학위보다 더 깊었다. 아버지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강대식은 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그 은사가 손자에게 이어졌음을 목격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두 젊은 엔지니어가 다리 앞에서 웃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고 다른 사람은 강대식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열정과 우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았을까? 회의 이후 일주일, 현장의 역학이 급격히 변했다. 이제 지훈과 직접 일하게 된 민재는 프로젝트의 중요 부분에 자신의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그를 무관심하게 대했던 작업자들이 이제는 특히 젊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그의 지도를 구했다. 어느 오후 즉석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는 동안 지훈이 민재에게 오래된 문서를 보여주었다. 회사 보관소에서 이걸 찾았어. 20년 전 프로젝트 부산의 달이야. 민재는 도면을 살펴보며 즉시 독특한 선들을 알아보았다. 할아버지가 이걸 설계하셨어요. 맞아. 하지만 공식 크레딧에 이름을 봐. 주요 엔지니어로 표시된 이름은 임규석이었다. 이해가 안 돼요. 민재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지훈은 노트북을 연결하여 스캔된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조사했어. 할아버지와 규석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지. 하지만 모든 프로젝트에서 규석은 주요 설계자로 할아버지는 보조나 컨설턴트로 표기되어 있어. 할아버지는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민재가 말했다. 아마도. 하지만 더 있어. 지훈이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마지막 공동 프로젝트는 서울의 한 강당이었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고 규석은 공개적으로 할아버지를 비난했어. 민재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쓰길 대식이 원래 설계의 결함에 대해 경고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해결책을 개발했지만 규석은 이미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캠페인을 시작했었어. 민재의 얼굴이 이해와 함께 굳어졌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 프로젝트에서 사라지신 거군요.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듣는 동안 표정이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그곳에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훈이 전화를 끊자 민재가 물었다. 규석이 임시 회의를 소집했어. 우리가 동쪽 구역의 한 수정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지훈이 망설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너의 제거를 요청했어.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들은 규석과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대학 관계자들도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이 민재에게 인사를 건넸다. 강 씨, 저는 입학처장입니다. 귀하의 장학금이 복원되었음을 직접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즉시 이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규석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봐, 난 당신에게 진정한 길을 걸을 기회를 주고 있어. 정규 교육, 학위, 존경받는 경력. 이 건설 현장은 당신 같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오. 민재는 이사장을 바라본 후 옆에 서 있는 긴장된 지훈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다른 사람에 의해 전용된 할아버지의 프로젝트가 담긴 폴더에 고정되었다. 대학은 항상 제 꿈이었습니다. 그가 차분히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제 교육을 위해 가족 땅을 팔아 돈을 모으셨어요. 규석이 승리감에 미소 지었다. 로렌스 첸은 실망한 듯 보였다. 하지만 민재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계속했다.
할아버지는 또한 정직함 없는 지식은 기초 없는 구조물과 같다고 가르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험하다고요. 규석의 미소가 흔들렸다.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민재가 이사장을 향해 돌아섰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올바르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구조물 위에서 살고 일하고 걸을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이 제 학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놀란 침묵이 방을 채웠다.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게다가 규석 선생님이 과거의 강대식의 작업을 부적절하게 전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며 선언했다. 그리고 대식의 평판을 파괴한 사건이 실제로는 원래 권고에 반하는 규석의 수정 결과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CEO의 얼굴이 분노로 창백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명예훼손이요. 로렌스 첸이 커지는 관심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한 선생? 회의가 끝나고 2시간 후 모든 참석자들에게 세상은 변해 있었다. 민재는 할아버지가 그를 쓰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간직하기로 선택한 진실의 무게를 안고 조용히 나왔다. 폭풍 같은 회의 후 일주일이 지나자 건설 현장은 새로운 관리 체제에 운영되고 있었다. 규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다.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수년간의 지적 재산권 도용과 의심스러운 기술적 결정에 대한 폭로 후 그의 사직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제 프로젝트의 기술 이사가 된 지훈은 중요한 변화들을 시행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민재가 이끄는 특별팀의 창설로 구조적 검토와 전통 기법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햇살 가득한 오후, 민재는 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원칙에 따라 재구성된 중앙구역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 젊은 작업자들과 노련한 베테랑들이 나란히 일하며 몇 주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성호가 수정된 도면을 들고 다가왔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18살 소년이 노련한 석공들을 가르치다니. 민재가 미소 지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성호가 향수에 젖어 말했다. 천재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장 경험 없는 조수의 의견까지도 물으셨지. 로렌스 첸이 외국인 방문객들,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잠재적 투자자들과 함께 나타났다. 민재를 발견하자 그는 열정적으로 그룹을 안내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입니다. 우리의 구조적 접근 방식을 혁신한 젊은이죠. 민재는 관심이 불편한 듯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했다. 방문객 중 한 명인 일본인 건축가가 도면을 흥미롭게 살펴보았다. 매혹적이군요. 이 기법들이 고대 사원의 전통적 방법을 연상시키지만 현대 구조물에 적용되어 있군요. 지혜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민재가 대답했다. 단지 재발견되기를 기다릴 뿐이죠. 그룹이 멀어지자 지훈이 발전 중인 구조물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대학에서 전화가 왔어. 그가 말했다. 장학금을 다시 제안했어. 이번에는 조건 없이. 민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학기에 시작할 거예요. 프로젝트는 둘 다 병행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지식은 책에서뿐만 아니라 손에서도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전에는 항상 진지했던 그의 얼굴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제스처였다. 할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셨군. 아버지는 이것을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함께 그들은 현장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다른 세대와 접근 방식이 이제 전통과 혁신 사이의 다리를 만들며 협력하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부산에서 오신 노인과 통화했다. 네, 할아버지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지훈 씨는 생각보다 더 깊은 사람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노인의 웃음소리가 따뜻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이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단다, 민재야. 지훈의 아버지도 그랬지. 처음에는 엄격해 보였지만 마음은 항상 열려 있었어. 민재는 소파에 깊이 앉았다. 할아버지, 임규석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전화선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한때 내 친구였다. 민재야.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지. 세상을 바꿀 구조물을 짓는 꿈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지. 용서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조용한 한숨이 들렸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 내가 내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였지? 민재는 미소 지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돌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임규석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단다. 프로젝트가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민재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겨졌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중앙광장에 작은 기념물을 세우는 것, 도시를 건설한 익명의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이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지훈이 스케치를 살펴보며 말했다. 단순한 구조물이 될 거예요. 민재가 설명했다. 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각 요소는 고대 방법부터 현대 기술까지 건축가들의 한 세대를 대표할 거예요. 제안에 대해 상담한 로렌스 채는 단지 승인하는 것을 넘어 개념을 확장했다. 이것을 프로젝트의 상징적 중심으로 만듭시다. 전통적 가치와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로 말이죠. 한 달 동안 민재는 정규 시간 후에 기념물 작업을 했으며 종종 늦은 시간까지 이어갔다. 할아버지를 알았던 몇몇 베테랑을 제외하고는 도움을 거절했다. 그들 사이에는 비밀리에 때때로 저녁에 나타나는 노인이 있었다. 모두가 단지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재는 특별한 존경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 일요일 아침 현장이 비어있을 때 지훈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들렀고 거의 완성된 기념물 옆에서 잠든 민재를 발견했다. 그의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지훈의 아버지 옆에 선대식, 둘 다 젊고 미소 짓고 있었다. 지훈은 민재를 부드럽게 깨웠다. 너무 무리하고 있어. 가치가 있어요. 소년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하여간 단순한 구조물 이상이에요. 알아차렸어. 지훈이 기념물을 살펴보며 말했다. 처음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다. 단단한 기초에서 솟아오르는 일련의 동심원 아치들. 하지만 주위를 걸으며 볼 때 각 각도는 세기를 아우르는 건축 스타일에 대한 미묘한 참조와 함께 다른 패턴을 드러냈다. 민재의 기념물은 다양한 상징적 패턴으로 장식되었다. 이런 전통적인 한국 패턴들은 사람들의 소망과 열망을 반영하며 행운, 번영, 장수를 상징하는 것들이었다. 위치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있군. 지훈이 관찰했다. 아침 햇살이 민재가 미소 지었다. 춘분 날 빛의 아치를 통과해 바닥에 특정한 패턴을 투영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모래에 그려주시던 상징, 연속성과 새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훈은 감명을 받았다. 도면에서 이걸 보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기술적 도면에 담길 수는 없어요. 민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떤 것들은 느껴져야 하죠. 그날 오후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지훈은 멀리서 그와 민재 사이의 존경스러운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지훈은 옆에 있던 박성회에게 물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성호가 미소 지었다. 아직 모르시나요? 강대식 본인이십니다. 그는 죽지 않았어요. 단지 은퇴했을 뿐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그의 아버지가 편지에서 그토록 존경했던 남자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 개인적인 순간을 방해하기 두려웠다. 기념물 자체는 한국 전통 건축의 요소를 담고 있었다. 아치 위에는 장수의 12상징이 새겨졌다. 태양, 구름, 산, 바위, 물, 학, 사슴, 거북이, 소나무, 영생의 약초, 대나무, 그리고 신화적인 복숭아. 제자리에 마지막 돌을 놓으며 민재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끊어진 선을 다시 이었구나. 이제 나도 평화롭게 쉴 수 있겠다. 그들은 함께 손을 흘게 되고 돌과 시멘트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느꼈다. 각 아치는 인류의 한 시대를 상징했고 모두 함께 조화롭게 서 있었다. 이 기념물에는 한국 전통의 심층적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낙원에 대한 열망, 행복, 사랑, 그리고 행운을 향한 정서를 표현했다. 공식 개막일이 밝았을 때 하늘은 맑고 온화했다. 군중들이 모여 서울의 한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 건축에서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킨 프로젝트의 완성을 축하했다. 민재는 사람들이 공간을 탐색하고 구조물을 만지며 이제 광장의 상징적 중심이 된 중앙 기념물에 감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건축 학생들은 세부 사항을 사진으로 찍고 노인들은 인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은 빛의 패턴을 쫓아 아치 사이를 뛰어다녔다. 지훈이 그런 묵상적인 상태의 민재를 발견했다. 투자자들이 널 찾고 있어. 연설을 해주길 원해.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이 작품은 내 말이 필요 없어요. 네가 이 프로젝트를 변화시켰어. 지훈이 주장했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어. 저 아니었어요. 민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여기서 일한 모든 손들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었죠. 한 아이가 호기심에 다가왔다. 이거 만드는 것 도왔어요? 아이가 기념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재가 미소 지었다. 단지 몇 개의 돌을 올바른 자리에 놓았을 뿐이야. 어떻게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들었어. 아이는 눈썹을 찌푸리다가 혼란스러워하다가 미소 지으며 부모에게 달려갔다. 로렌스 첸이 현장에 종종 나타나던 노인 방문객과 함께 다가왔다. 지훈은 이제 그를 완전히 인식했다. 강대식 본인이었다. 강대식 선생님, 첸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마침내 공식적으로 소개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민재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사건 이후 전문적인 세계에서 사라지기를 선택하셨어요. 부산 외곽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는 가까이 있기 위해 서울로 오셨어요. 이제 드러난 대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자가 내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지켜봤소. 단지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요. 진정한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요.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는 선생님을 무척 존경하셨습니다. 끝까지 선생님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죠. 시간은 많은 불의를 바로잡는다네. 대식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지. 낡은 것들이라도. 로렌스 첸이 감동받아 목을 가다듬었다. 제안이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 적용된 전통 기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유된 지식의 세월, 조용한 고통, 지혜의 인내로운 보존, 모두 이 순간에 절정을 이루었다. 수락합니다. 민재가 대답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두에게 열린 학습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으로 짓는 사람들에게요. 주위에서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할아버지와 손자는 함께 기념물로 걸어갔다. 대식은 돌아치를 경건하게 만졌다. 본질을 포착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단지 수학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재료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듣는 법을요. 한 여성이 수줍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제 딸이 이 아름다운 기념물을 누가 지었는지 알고 싶어 해요. 민재는 대답하기 전에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짓는 것과 같은 손들이죠. 그렇게 완벽한 원 안에서 유산은 계속되었다. 단지 돌 구조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장 깊은 진실이 항상 전해지던 방식 그대로. 개막식이 끝난 후 민재와 대식은 현장을 떠나 한강가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저녁 햇살이 강물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할아버지? 민재가 물었다. 대식은 손자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덮었다. 네가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시간이다.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란다. 강가의 찻집에서 민재와 대식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울의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차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내일 연구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말했다.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잇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건축 유산을 가르치고 싶어요. 대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전통은 살아있는 강물처럼 흘러야 하지 얼어붙은 호수처럼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된다. 찻집 창문 너머로 그들은 강 건너편의 현대적 고층 빌딩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구조물들은 밤하늘에 대조적으로 솟아 있었다. 저 건물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민재가 고백했다. 생명이 없어 보여요. 대식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단다. 우리의 전통을 가르쳐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 재료가 말하는 것을 듣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에 영혼을 불어넣는 법을.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서울대학교의 강당에 서 있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이곳의 장학생이 되기를 꿈꾸었다. 이제 그는 강사로 서 있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몇몇 건축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건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것은 귀 기울이는 예술입니다.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에는 그가 완성한 기념물의 이미지가 투영되었다. 빛과 그림자의 춤이 구조물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다. 우리 선조들은 컴퓨터 없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지훈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엔지니어는 이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그의 옆에 로렌스 첸이 있었고 그의 팔에는 연구소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강당을 채웠다. 민재가 나가기 위해 돌아섰을 때 문 옆에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임규석이었다. 민재는 경계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오늘 여기서 뵐 줄 몰랐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다. 단지 피로와 어쩌면 후회의 그림자만 있었다. 네, 할아버지 잘 지내시니? 네, 덕분에요. 왜 물으시죠? 규석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과거에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민재는 무언가 매섭게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에 들렸다. 분노는 결코 분노를 치유하지 못한다. 민재야, 오직 이해만이 그럴 수 있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재가 제안했다. 그분은 항상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놓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한때 강력했던 사업가는 이제 그저 후회로 가득 찬 노인일 뿐이었다. 그럴 용기가 있을까?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화해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민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늦은 오후 세 남자가 한강 위의 작은 다리에 서 있었다. 민재는 잠시 뒤로 물러나 오랜 친구였다가 적이 되었던 두 노인을 바라보았다. 천천히 불확실하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미소 지었다. 모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서의 다리를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당신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교훈이에요, 할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